자, 우리 교재에는 현재 내용이 없는데요. 이 등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빼긴 뺐는데, 일단 한 번만 들어두시죠. 그래서 메모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이번 기초과정에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일단 무등록 중개업이 있죠. 뭐 이거는 개념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무등록 중개업이고, 그래서 요게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적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중 등록 있지 않습니까? 이중 등록이 전면 금지돼 있어요. 그 등록 단계에서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이중 등록은 전면 금지인데, 우리 식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식당은 잘 되면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등록은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중 등록이 전면 금지돼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중 등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서초구에 가서 등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관할을 달리한 이중 등록이에요. 금지죠.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사 개업공사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법인인 개공으로 다시 한번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중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건 전면 금지입니다. 등록은 일신 정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나 해야 돼요. 만약에 이중등록하다 걸리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필요적 등록 취소고 필취죠. 그리고 이중자에 걸리면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일단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중소속, 이거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소속은 전면 금지했는데, 이중소속은 뭐냐면요,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는 게 안 돼요. 이거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했듯이 중개사무소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중소속 금지예요. 그러면 이중소속의 실태를 잠깐 따져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다른 개업공사 B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보조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돼요. 그럼 이분이 법인의 임원사원을 겸직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죠. 나아가 A에게 고용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A에게 고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탁월해서 B 개업공사에게 또 고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들이 임원 사원이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에요. 우리 법 12조에 근거하죠. 그래서 이게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는데,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을 이들을 통칭하여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 개업공사 등은 이중소속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개공이 이중소속가 걸리면 필취의 1-1이에요. 후일, 제재를 위주로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 소공이 이중소속에 걸리면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그럼 자격정지 6개월이죠, 최고가.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엔드 1-1이에요. 보조원이 이중소속에 걸리면 1-1입니다. 이자는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이 정도로 해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가 돼 있고요. 등록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가 똑같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개업공사가 성명이나 이번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대여와 똑같죠, 이거. 해서 A 개업공사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대여에 걸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다 걸렸다. 등록 취소죠. 필취의 1-1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이 있는데, 이 기초 과정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특히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교재 48쪽으로 갑니다. 기업공사의 고용인의 신고가 나와 있죠? 우리 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으로 들어왔는데, 고용인은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용인은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소속공사라 하면 기업공사에 소속된,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어.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기억나세요? 이제 차츰 기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은 꼭 명심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기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라고 하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자, 이들이 바로 고용인이다. 그러면 우리 기업공사는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 고용해도 되고요. 전혀 고용치 않아도 됩니다. 인원수 제한 안 받죠. 그 다음에 이 둘은 모두 이중속 금지예요. 중개업 중사 전체는 이중속 금지니까. 이중속 금지고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공사가 이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고용신고 하셔야 되고,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잖아요. 그럼 종료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용신고 어떻게 돼 있냐면,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을 했을 때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한다는 얘기는 그 정부 24시가 있거든요. 참고해 두세요. 우리 정부 24시라고 들어봤죠? 민원 24시 전에. 정부 24시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전자신고로 돼요. 그러니까 전자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규정이 없지만 전자신고 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간다. 이때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교육, 우리가 교육제도를 이미 공부했는데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잖아요. 그러면 소공사는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한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하잖아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어떤 교육입니까? 직무교육이죠. 그래서 소공사는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무교육 4일이죠. 직무교육은 반나절, 3, 4시간이니까 바꿔야 되고, 교육비 5만 원, 실무교육은 13만 원이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니까 신고하는데, 그럼 법문으로 봤을 때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육비 누가 내야 돼요? 개공이 내야 됩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죠? 그럼 소공이나 보조원 우리가 고용해갖고 내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육비 내주세요. 괜히 소탐대질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서 교육받고 오세요. 실장님 고용하면서. 그래서 직무교육 어디 가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딱 교육비 5만 원만 주지 말고 전신값부터 주세요. 10만 원 줘야지. 교통비까지. 그래야 내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중개보조원이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한까지 신고한다. 그럼 이때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있잖아요. 소공원 인장 등록해야 되거든요.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 인장 등록을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용신고할 때도 소공 인장 등록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격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발급 사실을 확인 요청해요. 그다음에 결격 여부도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떤 서류도 안 내요. 다만 직접 다 확인하기 때문에. 다만 외국인을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고용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자가 결격에 해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를 직접 확인서를 내게 돼 있어요. 이 외국인은 우리가 신원조회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이걸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물론 개공이 내죠. 본인한테 갖고 오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류는 뭔지 우리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언급을 안 했는데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요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가 됐어요. 그럼 종료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하셔야 돼요. 10일.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일이고요.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7일과 10일은 암기해버릴 겁니다. 통째로. 그래서 종료신고는 10일이다. 그러니까 10일 내에 종료신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공사 보조원 고용신고 종료신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등록과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는요, 명단 다 갖고 있죠. 등록하게 되면은 등록사항을 협회 통보해 주고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의 명단을 그쪽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는 중개업종사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는 업무 기시전이고 여기는 종료신고 10일인데 원래는 둘 다 고용신고도 10일 내에 하게 돼 있었고요. 종료신고도 1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고용신고는 업무 기시전으로 바꿔버렸거든요. 10일에서. 왜 그랬냐면요. 고용신고를 10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등록과청이 감독 나갔거든요. 감독 나갔는데 명단을 딱 봤더니 실장님이 계시는데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고용신고 왜 안 했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개공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그러니까 근무한 지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거 업무 기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10일에서. 그러나 종료신고는 그대로 10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면요. 업무정지예요, 이거. 되게 세게 맞습니다. 신고 위반인데. 어쨌든 그래서 업무정지 한 달 먹게 돼 있어요.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싹싹 잘 안 빌면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달 업무정지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데 실무적으로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실장님은 고용신고를 안 하냐면요. 특히 실무적으로 이 4대 보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 들어가야 되죠. 그럼 결국은 사업주가 절반을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우리 고용신고하면요. 이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체크한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서 체크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다른 사업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편의점 알바를 고용해도 제가 알기로 4대 보험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만 규제를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신고를 4대 보험 때는 많이 안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4대 보험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료도 내준다면 나중에 실직을 했을 때 고용보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보험료 부담 때문에 우리가 고용신고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이거 4대 보험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대 보험 안 들어갔다 하여 지금 현재 처벌은 가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용신고를 되도록이면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고용신고, 종료신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우리가 그저 중개업 하다 보면요.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실장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즘 혼자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도 있긴 있는데 혼자 운영하다 보면요. 물론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자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실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개사무소가 문 닫혀 있으면요. 손님이 왔는데 항상 문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진손님,
그러니까 오래된 고객 이런 분들이 이제 사무소 한데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대부분 중개사무소가 전자식으로 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진성 손님 같은 경우는 오래된 손님은 중개사무소 왔는데 만약에 문이 잠겨 있다. 그럼 전화 오죠. 그래갖고 잠깐 손님 모시고 나와 있다. 그럼 사무소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셔라. 그러면 비번을 알려주면 되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이제 키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또 이제 아날로그로 해갖고 키 달고 다녀도 잊어버리면 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자식으로 이제 문을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용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받고요.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공의 책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우리 교재에 지금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우리 법 15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개공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업무상 행위예요. 그러니까 손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다 보면 실무할 때 아주 꼭지가 도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이 아주 간죽간죽대면서 이게 꼭지를 돌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상담 중에 만약에 손님을 지업했다. 그 분을 못 참아서. 그래도 이거는 업무상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업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지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퇴근해갖고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퇴근해갖고 쇠주 한 잔 드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 붙었고 지업했다. 이것은 업무상 행위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벌어지면 이건 기본적으로 업무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럼 개공이 다 뒤집어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병이 토지를 구하러 왔죠. 토지를. 그래갖고 의뢰받은 토지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우리 개공께서는 손님하고 골프 치러 가고 안 계셨습니다. 소공을이 자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와서 토지를 구하니까 토지에 대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 토지는 사실상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이건 거래상 중요사항이죠. 그래서 거짓말해서 이자에게 손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자가 재산상 손해 3천만 원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이자가 재산상 손해 3천만 원을 입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제 책임을 한번 논해보죠. 그러면 지금 법상 책임은요, 항상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말아요. 행정 책임은 자격이나 등록에 대하여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고, 형사 책임은 징역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요 소공, 우리가 아직 공부를 덜 했지만 소공이 일부러 거짓말하여 이자에게 손을 입혔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질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행정 책임으로서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했죠. 그럼 이건 금지행위한 거예요. 그럼 소속공사가 금지행위를 해버리면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공은 자격 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책임으로서는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그럼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럼 소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고용한 개공의 책임이에요. 개공은 골프 치고 나가고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개공의 책임도 역시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원래 이 법상 책임은요, 자기 책임주의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에서는 타인을 고용한 업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어요. 이때는 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지금 현재 우리 법 15조 2항이 이거라고 그랬죠.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게 15조 2항에 의해서 민사와 행정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소공이 거짓말하는 행위를 개공행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입혔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개공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둘은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집니다. 병에 대해서. 이때는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가 뭔지 아시죠? 똑같은 성격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공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 이거 항변 못해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과실 성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 연대가 부진정 연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뜻입니다. 3천만 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병은 을한테 청구하면서 동시에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배상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6천만 원 배상받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이게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자에게는 청구 안 하고 갑한테만 한다든가, 갑한테는 청구 안 하고 을한테만 한다든가, 동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대책임이라고 해요. 이해만 일단 해서. 근데 이게 진정연대가 아니고 부진정연대라고 그래요.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바로 부진정연대라고만 이해하세요. 이게. 그래서 연대, 부진정연대 성격의 무과실 책임을 개공은 부담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행정책임으로서는 개공이 직접 거짓말한 걸로 간주돼요.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한 거예요.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저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를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임취로 부를 겁니다.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또는 영업정지,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기업공사는. 그리고 이제 형사책임으로서는 따로 또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우리법 50조가 있어요. 우리법 50조를 보면요, 양벌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럼 양벌 규정이란 말은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거든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고용주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것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 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징역 벌금 처벌해요. 근데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에게는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했음을 증명했다면 이 벌금을 면해버립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인데, 소공이나 보조원이 위반 행위하면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우리 개업공사는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거짓말 행위는 1년의 100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공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공의 책임이에요. 막중하죠. 실무적으로요,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의뢰인에 손해 입혔죠? 책임 못 면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다 지게 돼 있어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고, 행정책임으로서는 등록서 업무중이 몰 수 있고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점이 뭐냐면, 형사재판이 열려가지고 만약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바람에 우리 개업공사에게 벌금이 400만 원이 선고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죠. 우리 결격을 공부했거든요, 오늘.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벌 규정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우리 개업공사가 400만 원 벌금이 선고됐어요. 그럼 이게 결격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는데,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 이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자, 이거는 자신의 행위로 벌금을 받았어야 되지,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9쪽에 디귿번에 있죠. 맨 위에 디귿.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결격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로 벌금 받아야지 이건 결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감만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감만 잡아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라는 얘기고,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소공사의 업무, 보조원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순환을 하면 금방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그 49쪽에 개업공사의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란 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업무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업무지역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업무의 적적 범위예요. 이건 뭐 시험에 잘 묻지는 않는데 참고만 해두세요. 업무지역에 대해서요, 공인인계사개업공사와 법인인계업공사예요. 공인인계사개업공사, 법인인계업공사는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인인계사개공과 법인인계공 업무지역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전국이란 얘기죠.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어디다 둔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죠. 다만 중개인만 제한을 받아요. 그럼 중개인은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데 이분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 관할 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네요. 만약에 중개인이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뒀어요. 그럼 이분의 업무지역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서울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음이 대원칙이에요. 자신의 사무소 소지 시도가 업무지역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이분은 경기도에 있는 물건 중개 못합니다. 인천에 있는 물건도 중개 못해요. 다만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공부할 것 같은데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분이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합니다. 이용하여 중개할 경우는 여기에 공개된 물건이 있을 거예요. 정보망에. 그럼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죠.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래서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했을 때는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럼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에 가입했다 해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용한다면 거기에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업무지역을 위반했잖아요, 중개인이.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중개인만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잘 묻진 않지만 이제 값만 잡아 두시는데 그럼 여기서요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잖아요. 이 둘은 법인이 아닌 개공으로서 개인인 개공이죠. 이 둘의 차이 이제 감 잡혔죠. 이 둘의 차이 다 나왔어요. 이제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는 자격증이 있고요.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어요. 뭐 이건 기본적인 차이죠. 기본적인 차이고 그럼 공인인계사인 개공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죠. 근데 중개인은 경매 업무 할 수 없어요. 이 차이가 있고 이분은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무소 시도입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나머지는 자격증에서 유래되는 차이예요. 명칭 사용의 차이가 있고요. 이자는 명칭 사용할 때 공인인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못 쓰죠. 중개인은. 그 다음에 게시할 때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차이. 그러니까 그건 자격증에서 유래된 차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법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중개인에 대해서 이 두 가지예요. 경매 업무를 중개는 못하고 업무지역이 시도라는 거죠. 자신의 사무소. 감 잡았어요?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업무의 적적 범위를 다 봤고요. 문제는 겸업이에요. 겸업. 그 밑에 있죠? 자,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출제민도가 잦은 부분이고 이 겸업에 대한 개념. 그럼 겸업은 이건 뭐냐면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로 놓고 내가 슈퍼마켓도 할 수 있느냐,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소속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소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냐 문제죠. 이게 이중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면 금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겸업은 별개의 문제죠. 중개업을 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같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 겸업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겸업의 태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겸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는데 이해를 일단 해두시는데, 개공의 종별이 3가지가 있잖아요. 공인인선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고 법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3가지 종별이 있는데 중개법인을 얘기합니다. 특수법인은 따질 필요가 없죠, 겸업을. 특수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고 부수적으로만 중개업 허용했으니까. 그럼 현재 개인인 개업공사와 법인으로 대비했을 때 개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 규정이 없어요, 원칙이. 그러면 개인은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법인은 사실상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상 겸업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겸업을 할 수 있는 게 개인이 넓어요, 법인이 넓어요? 개인이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겸업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거꾸로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실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는요, 직원 1~2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겸업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한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갖고 대형화됐는데 업무의 제한을 안 하면 아주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이상한 업무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을 우려가 있을 때는 법인은 겸업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훨씬 더 겸업이 넓어요. 자, 그래서 원칙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개인은 능력이 닿으면 슈퍼마켓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다만 이제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지만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면 안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나중에 금지행위에서 매매업 같은 건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가 안 돼요. 이걸 허용 안 했어요, 중개인한테는. 그래서 그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업공사, 법인하고 공인인선 개업공사한테는 경공매 업무를 허용했거든요. 근데 중개인한테는 이걸 허용 안 했어요. 중개인은 이걸 한 가지도 못 합니다, 경공매 업무를.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인한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요, 영리행위종사 금지돼 있죠,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못 열어놔요. 또 우리는 내재적 한계도 인정하는데,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 안 돼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겁니다.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본인은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개공이 출근해 버리면요, 손님이 이 사무소 찾아왔을 때 업무를 누가 수행해야 돼요? 소공이나 보조원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소공이 개공의 업무를 모두 대행할 수는 있는데 도장은 개공이 직접 찍어야 돼요. 그러면 개공이 회사에 출근해 버리면 손님이 왔을 때 계약서를 쓰는데 개공의 도장을 가지고 소공이 도장을 꽝꽝 찍어야 된다, 보조원도 도장을 꽝꽝 찍어야 된다, 개공의 도장을. 그럼 이건 대여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대여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개공이 사무실에 놓고요, 회사의 주간에 상근이 일어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격증 따갖고 내 남편으로 하여금, 내 처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케 하고 나는 회사에 계속 다녀야지 이랬는데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는 거야. 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러신 분 없죠? 우린 전문 직업이니까 당연히 자격증 가신 분이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주간에 상근직으로 회사에 나가는 시간은 일단 안 돼요. 근데요, 회사에 나가시더라도 이틀만 나가고 5일은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죠. 또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 쉰다, 열어놓을 수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주간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출근한다. 뭐 기기기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설비를 봐주러 야간에 출근한다. 이런 건 되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조건이 잠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손님이 왔을 때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이거는 대여가 아니에요. 그럼 사무실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답게 여기 종사해 주라고 그러는 건데, 그 수입이 우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겸업을 고려하는데 이건 결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겸업 기본적인 태도는 여기고, 문제는 이제 중개법인의 겸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암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럼 법인의 겸업에 대해서 이제 법정 업무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이라는 게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6가지 업무가 나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이것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타인이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원룸,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관리 대행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 붙이고 경비 붙이고 관리비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관리 대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원룸 관리 대행을 끼고 있다. 그러면 권리금이 상당히 셉니다. 사무소 넘길 때. 그래서 이제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할 수 있죠.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까지만 가능하니까 직접 포크레인 내려갖고 부동산 개발업 합니다. 이거 안 되겠죠? 개발에 관한 상담, 이용에 대한 상담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상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 투자 컨설팅을 한다. 가상화폐 컨설팅을 한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할 수 있다. 다음, 기업 공인인증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중기업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통닭집이죠. 그럼 중개법인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통닭집 프랜차이즈, 무슨 통닭집 프랜차이즈?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프랜차이즈죠, 이건. 그래서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개업 프랜차이즈죠.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기업 공인인증사 대상이 되죠. 공인인증사란 말과 개업공사란 말은 완전히 달리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공인인증사를 대상으로 못 합니다.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 이게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죠.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분양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이때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는 걸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주택과 상가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분양 대행을 허용하면요, 기획부동산들처럼 투기 주장에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차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그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부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뭐가 있냐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돼요. 소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알선까지만. 이거 헷갈릴만 하죠? 그러니까 두 음자 따서 모두 암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이 이거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 있죠? 이분은 겸업 제한이 없잖아요, 원칙. 그럼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죠? 공인상 개공은 당연히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중개인 있죠?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만 못하는 거죠. 이 업무만. 나머지는 중개인은 다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법인의 겸업이었습니다. 이 법인의 겸업은 중개업을 제한함으로써 중개업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경공매 업무에 대한 사항을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 경공매에 대해서 경매 대상 부동산이 있고요. 공매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한다는 거 아셔요. 입찰 방식으로. 공매는 뭐냐면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라는 것은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뭐 세관에서도 하고 세무서장, 지자체장, 기업체, 은행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이게 특수법인 중에 하나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준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권리 분석은 내가 이 부동산 낙찰 받았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고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 가치 등을 수익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취득의 알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리업이죠. 명실공히 우리 개공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 업무예요. 근데 이것을 법무사와 우리 개업공사가 허용을 했어요. 다만 중개인한테는 이걸 한 가지 더 허용 안 한 거예요. 일단 요거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에요.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한다.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독을 받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 마지막 편 쪽에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을 공부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이걸 공부하는데 이게 경매 대리업 수행을 위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만 한다면 법원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죠. 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법원에 하는 거 아니죠.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한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죠. 오직 경매 부동산 대리업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할 때는 법원에 미리 등록해야 된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한 가지도 중개인은 할 수가 없죠. 이해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주차 수업이 진행됐죠? 복습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일단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전력 질주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